우리가 사실 MMT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뭔가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처럼 이제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아주 위험한 이런 요소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더군다나 우리 같이 그렇죠. 기축 통화가 아닌 나라들의 통화는 아주 적어도 위험해질 우리나라 수 있다. 입장에서는 이건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이런 경우 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전 세계가 하나의 통화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가능해요. 같이 전체가 네. 적용을 받으니까. 그러면 가능하고요. 실제 케인즈가 이제 그 브레튼 우즈 체제를 만들 때 협상 영국 측 대표로 이제 참가를 했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제 미국이 그때 이제 힘이 더 막강해서 미국의 입장대로 이제 브레튼 우즈 체제가 되고, 그래서 미국 달러화가 기축 통화가 되고, 그만 본위 제도가 되고, 그래서 IMF가 이제 보완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 이런 거였는데, 그때 이제 케인즈 주장이 뭐였느냐면 전 세계를 단일 통화를 하나 만들자. 이름이 벤코예요. 이름도 벤코, BANCO. 그걸 만들어 가지고 같이 운영하면, 그러면 뭐 굳이 뭐 그만 본위 제도 할 필요 없고 굉장히 편하다. 괜히 뭐 또 다시 또 뭐 무역 전쟁도 안 한다, 금융 전쟁도 안 한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지금 사실 이제 IMF에서 이제 사실은 우리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 실제 이제 그러한 중앙은행의 역할을 이제 앞으로 더 해야 된다 하는 게 한 가지고요. 또 실제 그렇게 또 갈 수도 있다고 보는 게, 이게 이제 점점 이 디지털 그러한 금융이 발달을 하면서 세계가 점점 어떻게 보면 디지털로 하나로 묶이고 금융 시스템도 하나로 가고요. 또 실제 디지털 화폐가 이제 중앙은행들이 발행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이제 제로금리가 실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제로금리를 유지를 하게 될 때 시중은행들이 제로금리를 따라가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내가 제로금리를 하면 그럼 거기에 돈을 맡긴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은행 돈을 빼다가 다른 은행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디지털 화폐라면, 그것도 중앙은행이 그걸 직접적으로 그걸 마치 최후의 마치 대출자 역할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시중은행의 역할은 많이 줄어들겠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무슨 화폐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돈을 빼갈 염려가 없는 거예요. 다 돈은 거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단순하게 이제 소위 전산 상에서만 이제 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실제 뭐 이자율이 0%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실제 이게 전혀 얼토당토하지도 않는 건 아닙니다. 실제 이걸 제일 앞장서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게 스테파니 켈튼이라고 하는 그 스토니브룩 대학의 교수예요. 이분이 사실은 뭐 전혀 어떻게 보면 우리 정통 경제학 쪽에 생각하면 우리 이제 각종 뭐 여러 가지 뭐 학술 뭐 행사가 있고 학술지가 있고 거기에 이제 그걸 논문을 발표하고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검사를 해보면 이분의 논문이 거의 없어요. 거의 논문이 없는데, 최근에 이분이 이제 이렇게 이런 이론이 부상하게 된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환경이 그런 환경이 된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설처럼 이렇게 그런 주장을 했는데, 환경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7, 8년 세계 금융위기가 되면서 이게 미국 연준이 양적 완화를 하고 금리를 거의 제로로 막 떨어뜨리고 다시 또 이렇게 되니까 또 그런 상황이 된 거고요. 이분이 또 제도권에 편입이 되는 거예요. 실제 미국의 그 상원에 소위 트레저리 커미티 이쪽에 이 사람 치프 이코노미스트 됐어요. 민주당 추천으로. 그런 역할도 하고, 또 올 초에 미국의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우리 버니 샌더스의 참모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버니 샌더스가 그렇게 얘기를 했군요. 그렇죠. 공약을. 그런 공약이 거기에 실제 반영이 되니까 이게 뭐냐 해 들여다보니까 뭐 이런 얘기구나 한 거고요. 또 요즘 얘기하는 그린 뉴딜도 사실은 현대 통화 이론에 입각해서 돈 어디서 마련할래? 찍어내면 된다. 찍어내면 그거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재무부가 지출을 하는데, 그 지출했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냐? 굳이 세금 증서 안 해도 된다. 그냥 중앙은행이 그걸 갖다 발권하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자꾸 늘어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러한 어떤 행보에는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관계된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제 그렇죠, 이야기가 나오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제가 그 말씀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이제 바뀌는 게,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과거 추세를 보고 이제 기술적인 어떤 그 앞으로 향후 전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큰 그림을 좀 우리가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소비자 물가가 사실은 인플레이션을 대표하는 그러한 이제 지표이기도 한데요. 이 소비자 물가가 계속 상승하는 것이 이제 지속적으로 많이 나타나면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제가 가져왔는데, 이 70년대 이후에부터 보면 이 주요 국가예요. 이게 지금 뭐 미국, 그리고 또 우리 그 유로존, 그리고 영국, 일본, 한국. 우리가 한국이니까 이렇게 같이 나와보면요. 이게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율이 계속 줄어들어요. 그동안 사실 돈 계속 풀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우리 8년, 9년에 그때 돈 많이 푼 적도 있었고 지금도 막 풀고 있는데, 이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금리도 계속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낮아지고 있어요. 이 금리가 다시 또 높아지면 걱정인데, 높아지면 어떻게 정부가 사실은 그렇게 계속 국채를 발행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언젠가 갚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인데요. 이것도 제가 지금 주요 국가들 걸 다 가져왔는데, 이 추세만 보세요. 이거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일본, 영국, 미국인데요. 추세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가 계속 돈을 풀었는데, 이게 2007년 그때 우리 그 금융위기 나기 바로 직전이거든요. 네. 그런데도 이게 국채 수익률이 계속 주는 거 보면 이게 예전하고 지금 뭔가 좀 환경이 바뀌었다 하는 겁니다. 그 돈이 많이 발행이 됐는데도 줄어드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네. 돈을 더 막 풀어도 된다라는 논리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런 논리가 나오는 거고요.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추세 때문에 앞으로 이런 추세가 간다. 이게 아니라 그럼 왜 그렇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왜 인플레이션이 계속 그럼 줄어들었을까요? 제가 수업을 하면 이렇게 물어보는데 네. 우리 대표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것도 제가 또 대답을 해야 되니까 네. 제가 하면 이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인플레이션이 계속 낮아졌습니까? 지난 우리 한 90년, 2000년, 2010년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중국 팩터예요. 중국이 등장하면서 전 세계에서 막 싼 물건을 갖다가 막 거의 뭐 무한정으로 공급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싼 물건이 들어오니까 이게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소비자 물가가 안 높아지는 거예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세계가 자동화가 막 계속 나타난 거예요. 그게 제가 언제부터라고 제가 보느냐면 소위 그 2008년 이후에 4차 산업혁명이 많이 나타나면서, 그래서 로봇이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뭐 AI, 빅데이터, 뭐 3D 프린팅 뭐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뭡니까? 노동자들의 어떤 그 물적인 노동력, 그 정신적 노동력을 다 대체하는 기술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경제가 좀 좋아지는 것 같아도 임금이 안 올라요. 임금이 올라야지만 그게 이제 물가로 전이가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우리 70년대 생각해 보면 왜 물가가 올랐습니까? 오일 때문이죠. 오일 가격 때문에. 오일 시작 때문에 올랐잖아요. 근데 이게 오일 가격이 안 올라요. 왜 그래요? 2000년대에 와가지고 이게 지금 셰일가스, 셰일 오일이 미국에서 막 그게 이제 그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이 충분히 시장 경쟁력이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제일 최대의 산유국이 미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원유 가격, 생산 원료 가격이 또 싸졌다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고, 또 한 가지는 인구 고령화가 되면서 이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 잠재력이 자꾸 떨어져요. 또 동시에 또 소득이 양극화되면서 부자가 뭐 많이 부자 되고 가난한 사람 상대적으로 덜 부자가 되니까 중산층이 똑같이 부자가 되면 그래도 뭐 어느 정도 그래도 수요가 늘어날 텐데 수요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수요가 따라가지 못하니까 또 이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나타나지 않았다. 뭐 이런 주장이고요. 금리도 내친 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금리도 이렇게 계속 높아지지 않아 도리어 떨어지는 이유도 비슷합니다. 이게 먼저 인구 고령화 때문에 전반적인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앞으로 내가 이게, 저도 어렸을 땐 제가 80세까지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 제가 한 4, 5년 전에 우리 학생들 자네들 한 90세까지 살 거야. 최근에 100세 얘기했다가 120세 얘기하거든요. 저도 제가 볼 때는 저는 100세까지, 우리 대표님이나 저는 100세까지 살 거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한 120세까지 살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막 지금 써제 끼면 됩니까? 저축을 해야죠. 저금을 해야죠. 노후에 저축이 따뜻하게 많이 보내려면. 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소득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지면서 이게 부자들은 이 소비 탄력성이 크지 않아요. 소득의 소비 탄력성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다시 또 이 자꾸 저축은 많아지고 하니까 금리가 낮아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그러한 환경 때문에 이게 물가가 낮아지고 금리가 낮아지니까 우리 재무부에서는 미국 같은 경우 아니면 한국이나 아니면 전 세계가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국채를 계속 발행해도 크게 부담을 못 느끼는 거고요. 또 중앙은행들도 계속 발행해도 뭐 물가 걱정이 별로 없구나. 네. 그게 추세 때문이 아니라 이런 상황을 파악하니까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안도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위급한 상황들 때문에 이제 그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우리는 뭔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 현재까지는 이제 그런 제가 말씀드린 뭐 물가 같은 경우에 제가 한 5가지 요인을 말씀드렸고, 금리가 계속 떨어진 것에 한 2가지 말씀드렸는데, 뭐 학자마다 보는 개념이 다를 수도 있어요. 네. 제 말씀만 듣고 이거 100% 맞다 이렇게 하시면 정말 안 됩니다. 우리 학생들한테도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 얘기를 항상 비판적으로 생각해라. 그래서 자네들의 생각을 정리해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하는데, 그렇다고 댓글에다가 막 악플 달지 쓰시면 안 마시고요. 욕을 쓰지 마시고 그냥 본인이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하시라는 그러한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고, 제가 틀릴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새로운 경제 환경에 대해서 이제 5가지 언급을 하셨는데, 이것을 포함한 지금 이 세계가 완전히 이제 새로운 세계로 코로나 이후로 뭔가 바뀌었다.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을 보면 이번에 연준에서도 사실 그 금리 정책을 포기한 거잖아요. 인플레이션 정책을 금리로 잡는 그 정책을 지금 완전히 발상의 전환이 된 거잖아요. 이러한 식으로 뭔가 어떻게 지금 이 세계가 바뀌고 있다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게 우리 이제 주식 투자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제 경제를 가르치고 또 실제 또 경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궁금하죠. 네, 이쪽으로 좀 오시죠. 네, 이게 궁금한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전개되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린 거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될 거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대체로 그렇게 갈 것 같아요. 뭐 인구 고령화가 뭐 바뀌겠습니까? 아니면 뭐 우리 4차 산업혁명이 더 가속화되는 됐지 덜 가속화 되겠습니까? 뭐 그거 말고도 제가 뭐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런 요인들이 되게 계속 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몇 가지 정리해 보면, 우선 인구 고령화가 이게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미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이미 14%가 아니라 15% 이상 이렇게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고령 사회를 넘어서 초고령 사회로 지금 막 가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가고 있고요. 이미 유럽이나 아니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초고령 사회예요. 그래서 제가 뭐 자료를 하나 가져오긴 했었는데, 그냥 뭐 안 보여드려도 뭐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이게 지난 한 20여 년 동안 세계 선진국들의 그 GDP 상승률이 계속 낮아져요.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다 낮아져요. 그게 뭐 한 가지는 이 소위 고령화 때문에 그런 거고요. 또 하나는 뭐 선진국이면 아무래도 뭐 경제 구조가 이제 고도화되니까 새로운 어떤 성장의 어떤 가능성이 줄어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머징 마켓하고 달리 거기는 뭐 기존 선진국들이 한 기술을 뺏기면 되니까. 근데 여기 새로운 걸 개발해야 되니까 그러기 어렵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게 계속 성장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고요. 인구 고령화 때문에. 또 물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낮아질 거고, 저금리도 고착 가능성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뭐 재무부가 계속 정부 지출을 크게 부담 갖지 않고 늘릴 수 있고, 또 그거를 중앙은행이 받아줄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건 계속 갈 수도 있다는 거고요. 더군다나 4차 산업혁명, 제가 뭐 제 책에서도 4차 산업혁명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세계라고 얘기를 했는데, 새로운 세계 요약하면 이거예요. 탈세계화. 두 번째 4차 산업혁명. 이게 2가지거든요. 이 4차 산업혁명이 굉장히 가속화될 거다. 이 가속화되면 이게 거시경제 환경도 바뀐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바뀌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 때문에 디지털 화폐가 진짜 우리의
가까운 미래가 아니라 당장의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뭐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우선 당장 중앙은행이 이러한 디지털 화폐를 시험적으로 발행해서 지금 써보기 시작을 했고요. 이게 전 세계 중앙은행들,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다 지금 디지털 화폐를 다 연구하고 지금 조금씩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그 준비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용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현대통화 이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저금리로 그냥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어떤 중앙은행과 시중은행, 그리고 이제 최후의 소비자, 우리 같은 이제 돈을 빌리고 저축하는 이런 사람들, 이렇게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눠졌다면 중앙은행이 그걸 다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세계의 공통화폐가 또 케인즈가 주장한 그러한 세계 공통화폐가 또 나타날 수도 있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또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구 온난화가 이게 사실은 새로운 경제 환경이에요. 이것 때문에 뭐 지구 온난화와 관련한 뭐 여러 가지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여러 환경 관련된 산업에 대한 투자도 많이들 하시고 많이 이득도 보고 이렇게 하시는데, 지구 온난화 때문에 앞으로 이 세계 각국 정부의 재정 지출 수요가 굉장히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돈을 또 많이 쓰게 되고, 그걸 또 돈 어떻게 쓸 거예요? 결국은 또 돈을 찍어내자 이런 주장이 나올 거고, 또 이 소득 양극화를 또 해결하기 위해서도 중앙은행이 앞장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행정부가 앞장서고, 그래서 채권을 발행하고, 그래서 선택적으로 외과적 수술을 이 재무부, 행정부가 하고, 그리고 중앙은행은 뒤에서 이제 병참창고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후방기지 역할을 이렇게 할 거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은행의 역할은 좀 떨어진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두 가지 다 중요하죠. 다만 역할이 좀 다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말씀하신 이러한 저러한 그 기반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지금 뭔가 변화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일단 뭐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도 있고, 또 이제 개인 어떤 입장에서 특히 뭐 투자자로서 아니면 뭐 소비자로서, 또 아니면 우리 노후를 대비하는 우리 그 일반인의 입장에서 뭐 생각이 좀 여러 가지 다르게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모든 그러한 경제 참가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첫 번째는 지금은 혁명적인 상황이다. 저는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지금이 여태까지 우리가 이렇게 왔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럼 우리가 패착이다. 마치 내가 지금까지 우리 뭐 아버지 세대는 뭐 80세까지 사셨는데 이게 앞으로도 내가 그렇게 살 것이다.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제 장인 얘기를 아까도 잠깐 했는데, 지금 93세, 94세신데 한국 나이로, 이분이 최근에 핸드폰을 그 스마트폰으로 바꾸셨어요. 그 전에 그냥 아날로그 폰 그거 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투자하셔가지고요. 이분은 연금도 없으세요. 제가 하나도 도와드리지도 않아요. 가끔 도리어 저희들한테 용돈을 주세요. 주식을 해서 돈을 버세요. 이분은 어떻게 하냐면 절대로 기술 투자를 안 하세요. 워렌 버핏 같은 이런 형식으로 하세요. 그래서 몇 개의 그 펀더멘털을 보시고 몇 개의 그런 어떤 가치가 있는 그러한 기업들을 골라서, 그것도 한국 주식만 하세요. 이분은 외국 주식을 하시지 않으시고요. 그걸 가지고 하는데 항상 따세요. 불경기까지. 그래서 거기 가시면, 그 증권사에 가면 거기서 그래도 가면 대접을 하는 이런 상태인데, 처음에는 얼마 가지고도 안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도, 제 장인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거 핸드폰 이거 바꿔보니까, 내가 진작 바꿀 걸. 난 한 80쯤 남짓 살다가 난 죽을 줄 알고 안 바꿨는데, 계속 산다, 이거. 지금도 약 하나도 안 드세요. 보약도 안 드세요. 약 정말 하나도 안 드세요. 근데도 지금 저렇게 건강하시고 정신적으로 건강하셔서 주식 투자하시는 거 보면, 여러분들은 더더욱 그럴 거고, 앞으로 더군다나 혁명적인 상황에서 앞으로 긴 세월을 그 혁명적인 상황에 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를 잘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다면 어떻게 전개될 거냐. 제가 아까 뭐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새로운 경제 환경에서 정부의 재정 지출 수요는 굉장히 커질 거다. 그래서 정부가 역할을 많이 할 거다. 이거는 결국 뭐냐면
큰 정부가 앞으로 많이 나타날 거다. 이거는 어쩔 수 전 없어요.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중국이나 뭐 그 전 세계적으로 다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요. 이거는 사실은 뭐 기술적으로도 그래요. 이게 4차 산업혁명이 이렇게 이제 확산되면서 중국을 보세요. 그 중국이 이제 개혁 개방하고 막 이럴 때 미국이 중국하고 손을 잡고 WTO에 가입하는데 가장 앞장서서 이렇게 도와준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해주면 이 사회주의 계획 경제가 처음에는 사회주의 시장 경제까지만 했다가 나중에 사회주의를 버리고 자본주의로 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일당 독재가 아니라 민주주의 체제로 바뀌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진핑이 딱 등장하면서 지난 10여 년 동안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이게 과연 시진핑 한 사람의 문제인가? 한 사람의 역할 때문인가? 꼭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4차 산업혁명이 딱 전개되면서 이 사회주의 계획 경제가 가능한 상황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구조가 복잡해지고 커지면 이게 중앙에서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통제하고 분배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가능하잖아요, 이제. 그게 네.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우리 뭐 사물 인터넷부터 시작해서 뭐 우리가 뭐 여러 빅데이터를 통해서 그거 갖다가 뭐 우리 전부 다 모아가지고 AI로 분석하고 이걸 갖다가 핀테크 등등 해서 다 통제를 다 한단 말이죠. 이렇게 하니까 중앙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 실제 재정지출 수요도 굉장히 커질 거고 그래서 공격적인 재정정책이 나올 거다. 통화정책은 그것을 보완하는 것이 될 거다. 뭐 이런 말씀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화폐가 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니까 그걸 또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저 개인적인 그 투자자들께 제가 조언을 드리지는 못하고요. 개인적으로 뭐 제 장인이나 아니면 제 애들은 다 미국 주식을 투자를 하는데 그러니까 뭐 저희 사위나 아니면 뭐 저희 아들은 그렇게 하는데 그 친구들은 주요 뭐 이제 소위 그 테크 기업들 뭐 이런 거 하죠. 저희 장인하고 또 성격이 달라요. 네. 근데 어쨌든 뭐 거기서 뭐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제가 뭐 어떤 게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지금 말씀하신 전반적인 우리 경제 환경, 거시적 그 경제 환경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미리 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투자하는 데 있어서 포인트를 좀 잡을 수가 있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또 이번에 좋은 소식이 그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세계 이 몇 개월 전에 3, 4개월 전에 발간하신 책인가요? 네. 한 네. 3개월 된 것 같아요. 6월 3개월, 달에 네. 나왔으니까요. 뭐 다시 영문으로 이제 또 번역해서 영문판이 나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아니 뭐 이렇게 언급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영문판으로 번역한 건 아니고요. 제가 사실 영어로 책을 먼저 쓰기 시작을 했었어요. 탈세계화에 대해서. 공저자가 이제 아시아개발은행 박동현 박사인데 에이시안 디벨롭먼트 뱅크에. 그래서 지난해 12월부터 이제 그쪽으로 가자, 그쪽으로 쓰자. 물론 탈세계화 얘기를 계속하고 또 아시아개발은행이 주로 이제 아시아 지역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니까 그 탈세계화가 전개되고 이게 아시아에 어떤 영향을 줄 거냐 뭐 이런 걸 책을 하나 쓰자 이렇게 하고 있다가 코로나 사태가 막 번지면서 우선 당장 한국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 책을 우선 제가 급하게 써야 되겠다. 이 사람은 계속 외국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외국에서 공부하고 싱가포르 나냥 테크니컬 유니버시티 교수하다가 이제 ADB에 가 있는데 한국 상황을 저만큼은 알지 못해서 제가 이제 혼자 쓴 거고요. 지금 이제 곧 나옵니다. 이제 11월 달에 지금 외국 출판사는 더 오래 걸려요. 원고는 벌써 넘겼는데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 주로 이제 포스트 코비드 에이시아 해가지고 코로나 이후에 아시아 뭐 이런 책인데 여기 우리 뭐 유튜브 제가 대표님께 들어보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도 시청자들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도 한번 보시고 주위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소개해서 같이 나눠서 논의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말씀드린 거는 사실 그 아까 그 한국 책이나 영어 책에 정말 서론 중에 정말 아주 서론이에요. 그 얘기를 다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강원대 이현훈 교수님과 함께 거시경제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의 세계 경제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